오후 1시에 만나는 가장 뜨거운 시사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현안 또 여러 이야기들 두루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이 또 녹록치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 칼날들이 계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최측근이죠. 이재명 대표의 정진상 대표 정무실장. 지금 구속영장이 내려진 것까지 앞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속보가 떴거든요. 자, 김용, 정진상은 정거장이고 목적지는 이재명이다. 이제 이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정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글쎄 이게 뭐 이제 그 진영을 달리하면서 한쪽에서는 지금 무슨 뭐 이태원 참사를 뭐 어떤 식으로든 가리려는 뭐 수순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상해 왔던 또는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지금 4개의 의혹 중에서 특히 뭐 뇌물이라든지 또는 뇌물 요구라든지 그런데 그 최종 목표지를 김용이나 정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구속영장이 채택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단지 야당의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의 이슈가 되는데 이런 정도의 그런 그 문제가 제기됐다면은 정치인의 측근 아니라 정치인 그 자체로라도 이거는 그 법적인 그런 수순을 그 밟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당에서 정치인도 아닌 그 소위 당무를 맡았던 당의 정무조정실장입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당 차원에서 이렇게 그 엄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태도 제3자가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그런 광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검찰이 뭐 국민들이 눈이 동그래질 만한 물증을 아직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또 구속영장이 들어가면 착착 구속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신 의원님 또 내부 사정이 더 밝으실 텐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영장이 나갈 거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새벽까지 어제 밤늦게까지죠. 밤늦게까지 조사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영장 실질 심사만 남았고요.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뭔가 검찰이 증거를 첨부를 해가지고 재판부를 설득을 하겠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물증 얘기는 없어요. 네. 굉장히 긴 거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20번 이상 나온다는 거 외에는 물증은 압수수색 영장의 성격상 첨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에 물증의 일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영장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보면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물증이 그 윤곽은 좀 드러날 걸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수사 상황을 이렇게 보면 검찰이 매우 교과서적으로 움직이고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예상과 예측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여러 있어요. 번 했습니다. 대선 이후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네. 3월 초부터 내지는 6월 1일 이후부터 하던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올해 내내 하고 있는 건데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점점 연초부터 해오던 얘기가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고 예상과 예측을 한치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내년 초까지를 이렇게 시한으로 놓고 보면 아마 예상과 예측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마 이제 소환 일자를 가지고 몇 번 검찰하고 줄다리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체포동의안까지 내는 것이 검찰의 시나리오에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신 의원님께서 늘 그 검찰 수사발 시나리오 미리 준비되어 있는 계획들을 여러 번 강조하셨고 지금
어긋남 없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인데 정 의원님 뭐 여러 정치적 감각이 워낙 좋으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니까요. 지금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내지는 앞서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얘기를 하셨지만 그 시점이랄까요? 시나리오 어느 정도로 전개될 거라고 보실까요? 이게 좀 빨리빨리 정리되는 모양새일까요? 아니면 이걸 좀 총선에 영향 미치면 또 역풍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설이 그 난무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그 검찰에서는 교과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일관된 진술 내지는 증언, 네. 그 다음에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물증 뭐 여부에 네네. 따라서 이제 그 단계를 밟아갈 텐데 정무적으로 또 이 상황을 읽는 사람들은 네. 어떤 그 그림을 상정하느냐면은 결국은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끊임없는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증언과 뭐 이제 계속해서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대중들에게 이렇게 그 상기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여전히 대표로서 언제 체포가 되든 언제 네. 소환이 되든 그런 그림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를 내려가도록 할 수 있는 네. 중요한 상황적 변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빨리 권력에서 또는 검찰에서 이재명이라는 변수를 정리해줘야 그다음에 민주당이 새로 뭔가 혁신하면서 뭔가 새로운 민주당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으로서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식의 그림을 상정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물론 이거는 너무 당위적인 얘기지만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고 마치도 AI처럼 네. 교과서처럼 법에 근거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 생각이에요. 예,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공이 강조하는 부분들 논란을 없애는 방안으로 지금 검찰도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 계속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어제까지 사실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한 분 늘었습니다.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이름을 부르며 추모하는 것이 맞느냐. 유족들 중에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왜 멋대로 공개하느냐. 여러 비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재원 형식으로 두 분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현부터. 이 사안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발동이 된 이후에 참사가 났을 경우에 희생자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 사실상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은 이걸 보도한 쪽에서 꼼짝 못하고 당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언론들이 이 개인정보법 전에는 무조건 다 싫고 그 사진까지도 싫고 그랬는데 그렇죠. 네. 그 이후에는 지금은 모든 사건 사고의 경우에 AC, BC, CC 이렇게밖에는 지금 일단은 못 네, 나가거든요. 특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조금 검토를 해 보고 나서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참사 경우에는 사실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개별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아요. 어떤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딸 시신이 평택 장례식장에 서울 사는 분인 것 같은데 네. 평택 장례식장의 얘기를 들은 게 사고 참사로부터 20시간쯤 흐른 뒤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건 보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이트를 하나 좀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시청이건 경찰청이건 간에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요. 보도의 문제는 이건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러니까 희생자 유족과 언론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언론이 가가지고 취재를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하면 뭐 내 그 아들 딸의 이름을 밝혀도 좋다, 사진을 실어도 좋다라고 하면 보도하는 거죠. 근데 네. 보도가 좀 위축된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제한적인,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언론사들이
별로 이걸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외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그렇습니다. 했던 흔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족들과 언론사 간의 문제인데 이것이 여든 야든 간에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로 만들지 그러니까 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자꾸 진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여든 야든 입 닫고 그 유족하고 그건 언론사하고 하여튼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지 네. 정치권이 알아서 여기 관여하고 뭐 잔나라 밤나라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적극 공개하라는 쪽도 공개하는 건 너무 정치적인 공격이야라는 쪽도 둘 다 좀 퇴장하라. 이게 신 의원님 말씀이시네요. 그 과거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대구 뭐 세월호 또 삼풍 성수대교 때는 의뢰 이렇게 그 명단이 나왔었던 속보로 막 이유가 떴었죠. 네. 왜냐하면은 그 누가 거길 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그랬지만은 이태원의 경우는 이미 참사가 지금 이제 상당 시간 지난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그렇게 의뢰 명단을 공개해 왔던 네, 맞습니다. 관례가 있었지만 외국에선 어땠을까를 제가 반추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사연이 이렇다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기사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거를 마치도 그 민주당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서 유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게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 마치도 서둘러 이거를 명단 공개를 했고 바로 그 직전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물론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네네. 마치도 영정과 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참되는 애도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족의 반발도 더 크게 샀고요. 또 이번에는 외국인 희생자도 많았는데 외국 대사관을 통해서 강력한 지금 항의가 네.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일단 참사가 지난 일정 기일이 지난 다음에 야권 일부 인사들의 이런 행태가 야권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여권에 친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네.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지금 유족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슬픔에 아직까지도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정치 공방화한다는 자체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그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 중간 선거에서 주지사를 그 출마한 그 민주당 인사가 이걸 정치적 이슈화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요번에 네. 낙선했다라는 기사도 잠깐 제가 읽었어요. 예, 자 끝으로 이상민 장관 뭐 누군 폼나게 사퇴하고 싶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법적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책임 국민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말씀해 드리는 어떤 정치적 스탠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은 여러 번 실수를 했고 폼나게 또 마지막으로 또 실수를 했어요. 네. 이상민 장관은 길이 외길입니다. 네. 빨리 사퇴하는 것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이상민 장관 없어도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하는데 대안 마련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정 의원님.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인데 네, 네. 참 역설적이지만 국정조사도 그렇고 민주당이 이 이태원 참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분이나 공방이나 빌미를 하는데 그 빌미에 가장 편리한 수단이 이상민 장관이 됐다라는 건 참 네. 역설입니다. 역설이면서 또 외길이라는 말로 두 분이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